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뒷방 상영관의 온정입니다. 저는 나물. 저는 두부입니다. 여러분 2월이 됐어요. 네. 1월이 벌써 지나갔어요. 진짜 시간 빠르네요. 그리고 저희 좀 기쁜 소식이 있죠. 2월 추천 팟캐스트에 아마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좀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생기면 좋은 거니까. 그쵸. 근데 저희 방금도 말했는데 이렇게 선정되자마자 저희가 한 영화들이 처녀자살소동이랑 오늘 될 만한 영화라서 몇 분이나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원래 이래 왔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저는 그저께 이사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언니랑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 알아보고 이사 어디에 업체에 맡길지 그것도 알아보고 막 짐도 싸고 버릴 거 다 버리고 막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가구도 막 새로 살 거 사고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바빴겠다. 네, 맞아요. 되게 거의 12월 중순부터 계속 이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바빠가지고 여유 없게 보낸 것 같아요. 평소에 하던 것도 못하고 드디어 그저께 끝나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조금 가볍습니다. 이제 짐 정리 같은 건 다 된 거예요? 한 80% 정도 다 됐어요. 어른이 더 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는 아예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알아야 할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전입신고 어떻게 하는지부터 막 수도세, 전기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 이제야 처음 알아가지고 이제 하면서도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있다. 저는 아직 할 줄 모르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니까. 네. 그래도 이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좋은 집이면 좋겠다. 저는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짓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두 달 쉬기도 하고 이래서 5개월 좀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그렇지만 되게 느끼는 게 많아요. 하면서 주짓수 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데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한 게 이게 주짓수는 아무래도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운동이고 꼭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상대랑 자세를 잡고 제한된 시간 동안 몸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진짜 엄청 치열하게 서로 목 조르고 팔 꺾고 하다가 시간 딱 끝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꼭 해야 되거든요. 주짓수는. 근데 사람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사실 주짓수는 항복을 잘 해야 돼요. 입으로 탭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2번 정도 치면 탭이라는 항복 표시라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건데 저는 이걸 하기가 아직도 좀 힘든 게 뭔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제가 진다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탭을 치고 다시 시작하면 훨씬 좋은 상황인데도 굳이 뻗쟁기다가 부상을 당한 적도 있고 특히 저보다 좀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탭을 쳐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면은 날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데 이 생각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게 진짜 훈련이네요. 정신 수련을 해야 돼요. 진짜. 그렇구나. 뻗팅기면 서로에게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도 내가 이걸 놓지를 못해. 그래서 맨날 하고 나면 나 아까 그래 쳤어야 됐는데 내 과오다 이러면서 정신 수양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임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 자체에. 근데 좋은 것 같은데. 보통 다른 운동은 승부의 판가름이 딱 나고 나서 확실히 그 기준이 있고 그리고 나서 끝나잖아요. 근데 주짓수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항복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게임엔 좀 없는?
그럼 그래서- 심판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심판이 있는데 도장에서는 그냥 관장님께서 봐주시는데 어. 보통 탭을 치는 게 그냥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겠을 때 이대로 가다면 팔이 진짜 꺾이겠다거나 목이 너무 쫄려서 진짜 숨을 못 쉬겠다 라고 하면 알아서 쳐야 되는데 왜냐면은 상대도 이게 진짜 죽이려는 게 아니니까 상대가 탭을 안 치면 내가 기술을 제대로 걸어도 더 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다칠까 봐. 그래서 서로에게 애매하다는 건데 제가 자존심 부리면서 안 치면은 또 위험하네. 서로 아씨 나 제대로 했는데 너 이러기야? 이러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서 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생각보다. 근데 진짜 꾸준히 잘하는 것 같아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보다는 저는 진짜 직장인 형 누나 분들이 너무 대단한 게 그분들은 퇴근하고 도장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고 집에 가면 하루가 끝나요. 엄청난 체력이네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시는 거고 심지어 주말에는 관장님은 안 나오시는데 도장을 열어서 자기들끼리 막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기술 연습을 하고 아마추어 대회 일정도 알아보고 막 자기들끼리 막 출전하고 감량하고 막 근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여요. 진짜 좋아 보일 것 같아. 멋있고 저는 그래서 아직 주짓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몰은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원래 내일 모레 해외 여행을 가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베트남으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가족 여행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랑 최근에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하필?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TV에서 틀어놓고 봤는데 그걸 보고 엄마가 더 걱정이 늦었나 봐요. 왜냐면 그게 세계 각지로 막 뻗쳐 나가는 거를 되게 삽시간에 퍼져 나가는 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스피디한 편집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여행을 취소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국내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기대했다가 좀 실망스럽기도 하면서 그래도 바이러스가 진짜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인터넷에 그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뉴스에도 코로나, 그거밖에 안 나오고. 지하철에서도 방송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마스크 착용해달라고. 맞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이번 시기 건강히 넘기실 수 있길 바랄게요. 빨리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진짜요? 사태가. 그쵸. 저희 그러면 이제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홍보. 맞다. 홍보 제가 할까요? 네, 해주실래요? 저희 뒷방 상영관에는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이 업로드 되는데요. 아토믹 씨가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올려주시니까 한번 인스타그램에 뒷방 상영관이라고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익명으로 보내고 싶으시면 팟빵 공지사항이나 인스타 프로필에 에스크를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 팟빵 댓글이나 인스타 DM과 댓글, 메일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싶으시면 100_2_ 시네마@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두부씨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뒷방 상영관 90번째 영화는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델마입니다. 이 감독님의 필모 중에서 네. 본 영화가 있나 했는데 저는 라우더 댄 밤즈 하나가 있었고 두 분은 없으시다고 네, 하셨죠? 아예 없어요. 나물은 혹시 있어요? 아니요, 저도 이 영화가 감독님의 영화 중엔 처음이에요. 네. 원정은 라우더 된 밤즈. 저는 그걸 봤는데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거기서도 쓰셨지라고 떠오른 유리창 관련한 장면이 있었고 또 좀 공통점을 발견해 보자면 둘 다 좀 가족, 죽음 이런 게 좀 키워드였고
차갑고 좀 건조한 느낌이 그 영화도 되게 그래요? 영화 내내 들었거든요. 저는 포스터만 봤었는데 포스터는 엄청 상콤한 왜 느낌이었는데. 그 포스터는 아마 그거 보셨을 거야. 파란 하늘에 맞아요. 치어리딩 하는 듯이 막 펄쩍펄쩍 뛰어오르고. 맞아요. 근데 영화 내내 좀 어둡고 그래요? 인물들이 서로 말로 오해하고 침묵하고 이런 영화라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좀 되게 차갑고 건조하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델마를 보면서도 좀 그런 차갑고 건조한 느낌이 좀 영화 맞아요. 내내 있었어요. 감독님 관련해서 트리비아 같은 거 조사하신 거 있나요? 차갑고 건조한 이미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약간 북유럽 출신이셔서 노르웨이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북유럽의 그런 건조한 감성? 북유럽 특유의 감성.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감독님은 어머니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분이고 아버지는 이제 재즈 뮤지션 겸 뭐 영화에서 사운드 기술자로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도 연출가 출신이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족사에서 이미 영화와 되게 관련이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고 또 되게 깨알같이 재밌는 점이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을 혹시 이름을 보고 요아킴 트리에 감독님 이름을 보고 떠올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먼 친척 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트리에라는 성이 참 어디서 봤더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필모는 이제 첫 번째 영화는 리프라이즈라는 영화였고 그 다음 영화는 오슬로 8월 31일이라는 오슬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찍으셨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라우더 댄 밤즈고 그 다음에 델마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라우더 댄 밤즈는 영어권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델마는 앞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쪽에서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안토니온이랑 알랭 레네, 브라이언 드 팔마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이미지, 알레고리와 이미지로 작업을 하는 방식을 되게 좋아하셔서 영화들을 만드실 때도 그런 점들을 되게 참조하셔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런던 필름 스쿨 나오셨다고. 네, 런던 필름 스쿨을 나오셨고 근데 좀 학교 분위기 자체는 약간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는 영화를 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의 학교였던 것 같은데 또 감독님은 개인적으로는 부드러운 형식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더 좋아하셨대요. 사회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물론 당연히 학교에서 익힌 것도 되게 잘 배우셨겠지만 그런 게 좀 혼합돼서 더 재밌는 영화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뭐라고 해야지? 좀 자연주의적인 묘사 방식이라 해야 되나? 델마도 그런 되게 부분이 진짜 있는 것 되게 같아요. 이상한 부분에서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신화적인 내용을 참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게 좀 결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우분들을 보면은 되게 신인 배우분들이잖아요. 네. 아마 처음 보는 얼굴들일 것 같은데 감독님도 이 아냐 역할과 델마 역할을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인 배우를 찾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1000명이 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델마 역할을 맡았던 에일리 하보님을 봤을 때 굉장히 그가 비범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델마 역할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성숙함과 순수함을 결합한 그런 방식의 연기가 가능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냐 역할을 맡으신 카야 윌킨스 배우분과 에일리 하보 두 분 다 가수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다고 해요. 에일리 하보는 재즈밴드 싱어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 중간에 델마가 찬송가를 부르는 맞아요. 씬이 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나물 씨랑 저랑 놀랐어요. 저 좀 더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 저 꾀꼬리 목소리는 뭐지? 진짜 노래를 더 듣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노래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감독님이나 이런 배우분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델마 역할을 맡은 에일리 하보가 실제로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오슬로 대학에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학교에서 영화를 찍은 셈인 거죠. 그리고 되게 느낌이 색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영상으로 보면서도 기분이 너무 이상했을 것 같아. 그쵸.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서 미술사를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다. 그럼 이제 줄거리 말씀해 주실까요? 네. 호숫가 근처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성장한 델마는 도시에서 낯선 대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에게 자신의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하는 엄격한 크리스천 집안의 생활을 지켜야만 하는 델마는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외로움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델마는 도서관 옆자리에 우연히 앉은 아냐라는 친구에게서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기이하게도 검은 새떼들이 도서관 창가로 날아들어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죽어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델마는 이 현상과 함께 처음으로 발작을 일으키면서 도서관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델마는 자신의 발작에 대해서 부모님께 바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혼자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면서 발작의 원인들을 혼자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감춰진 비밀들을 알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델마는 6살 때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센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먹은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아직 요양병원에 살아 계시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고 할머니가 델마와 비슷한 현상으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아냐라는 친구에게서 아까 끌림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냐랑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델마는 동시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집안에서는 헤테로섹슈얼 사랑이 아닌 모든 사랑은 다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규칙이랑 너무 다른 자신의 욕망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근데도 그런 금기 때문에 혼란을 겪을수록 아냐를 향한 욕망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아냐를 향한 사랑이 강해질수록 델마는 연속적으로 발작을 다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전증 검사를 받던 도중에 델마는 검사를 위해 이제 발작을 유도하는 의료진들의 말들을 듣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자신의 죄책감의 원인이자 욕망의 대상이기도 한 아냐를 무의식 중에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냐는 실제로 그렇게 갑자기 세상에서 증발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 아냐를 자기가 세상에서 없애버렸다는 죄책감이랄까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델마는 학교에서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자신의 능력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해 듣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전해 듣게 되고 모든 걸 알게 된 델마가 결국 억압을 벗어 던지면서 그쵸. 영화는 끝이 나게 되죠. 저는 이 영화에서 주요 소재로 등장한 것 중에 시민성 발작 질환이 인상 깊었는데 그 나물 씨가 실제로 그 감독님이 조사하신 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줄거리를 감독님이 처음에 구상을 하실 때는 게이 형제를 가진 대학생 여자아이의 이야기? 이런 정도로 구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델마가 왜 시민성 발작 질환을 경험하는 거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의료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사들이랑 인터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분이 말씀을 해주신 게 젊은 여성이 그렇게 시민성 발작 질환으로 고생을 하는 케이스들을 잘 보면은 뭔가 커밍아웃을 하지 못해서 되게 네, 마음 아리가 심한? 그쵸. 그래서 그런 억압감 그런 것 때문에 시민성 발작 질환을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말을 해주셨대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델마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됐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이걸 뜬금없이 이
질환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런 조사를 기반으로 하셨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저도 약간 이 질환이 진짜 있는 건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델마처럼 뭐 저런 현상인가 궁금했었는데 감독님이 되게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막 영화에서 이 질환을 설명할 때 정신적 억압에 신체가 반응하는 거죠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무의식 중에 욕망하고 또 내가 무의식 중에 억압하는 것에 내 신체가 반응한다는 거 나도 모르게 뭔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 되게 강렬하게 빛을 맞아요, 막 깜빡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화 맨 처음에 심지어 경고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관련한 질환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소재고 일부러 넣으셨던 그런 티가 났어요. 진짜 기술적으로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네. 전 포켓몬스터를 좋아하거든요. 응. 근데 그 옛날에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TV에서 방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폴리곤이란 포켓몬이 나오는 화가 있었는데 그때 그 폴리곤이 약간 전자, 기기 이런 데를 통신 관련한 포켓몬이라 그런 걸 다루면서 되게 반짝반짝하는 화면이 나와서 실제로 어린이 몇 명이 실신을 했었다고.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지금까지도 삭제됐어요. 진짜요? 방영을 못하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어요. 진짜 그런 경고 문구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 영화도 일부러 넣었을 것 같고. 이 델마 연기를 한 그 엘리 배우도 이 발작 연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 기술적으로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요법들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사용한 건 약간 요가 호흡 요법 숨 가쁘게 쉬는 그런 걸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진짜. 나 같으면 내 몸 상할까봐 못했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그쵸. 그럼 저희 이제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다시 보기 코너는 저희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누가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까? 두 분이 아까 말했을 때 좀 끝부분을 얘기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라우더 댄 밤즈가 떠오른 장면이기도 했는데 그 검사를 하면서 델마가 무의식 중에 야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사라졌으면 맞아요. 좋겠다. 왜냐면 너무 좋지만 내 죄의식의 근거가 지금 야나니까. 그래서 야나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빨래를 놓고 창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뭔가에 빨려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가듯이 막 유리창이 확 깨지는 그런 파편들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과 놀란 야나의 표정과 그 슬로우 모션과 함께 갑자기 휙 하고 사라지는 장면이 있는데 일단 라우더 댄 밤즈에서도 이자벨 위페르 배우님이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에서 거의 똑같은 연출이 사용이 됐어요. 그때도 슬로우 모션으로 유리 파편이 날아다니고 막 놀란 배우님의 표정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 장면이 시각적으로도 유리하면은 되게 반짝반짝하고 예쁜데 맞아요. 그게 파편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유리 조각이 얼마나 뾰족하고 위험한데 그래서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하고 그 와중에 좀 그걸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니까 되게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이 모든 느낌을 한 번에 확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출이 드러난 장면이라 생각해서 마음에 들고 감독님도 이런 걸 여러 번 써먹으실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온정이 그걸 보면서 세상의 균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깨진다는 거는 균열이 생긴다는 건데 맞아요. 마침 이게 델마가 세상에 없던 초능력을 이렇게 딱 쓰는 장면에서 유리창이 확 깨지니까 뭔가 맞아. 우리가 믿었던 질서가 확 깨지는 느낌? 그래서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장면이 좋았나요? 저도 그 장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 영화에 유리창이 되게 많이 나왔다?
생각보다 되게 유리창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초반부에도 아냐를 처음 만났을 때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서관에서 흘끔흘끔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새들이 이렇게 유리창에 막 머리를 부딪히면서 죽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유리창이 되게 투명해서 사실은 되게 그냥 뚫려 있는 공간인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딱 몸을 대보면 단단하게 막혀 있다는 느낌이 딱 확 들더라고요. 새가 머리를 딱 부딪혔을 때. 그래서 저희 리허설 때도 지수 씨가 그 뭐지? 델마가 마지막 장면에서 새를 이렇게 뱉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그런 장면이랑도 연관해서 뭔가 욕망이 다시 되살아나는 자신의 욕망을 꺼내는 그런 것으로 두부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수 씨가 두부 씨입니다. 네. 그래서 또 더 생각이 났다.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유리창이라는 요소가 되게 그런 차단막 뭔가 통하는 거면서 차단막이기도 한 느낌인 것 같고 저는 아냐가 그렇게 사라졌을 때 약간 델마의 심리적인 것에 층위가 있다면 그 어떤 억압되는 무의식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냐가 원래는 실존하는 인물이었다가 그래서 그 유리창이라는 거랑 되게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 수영장에서 헤엄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해보니까 수영장 바닥인 거예요. 그쵸. 그 위가 수면이 수영장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바닥을 두드리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바닥이니까 당연히 뚫리지 않고 그런 델마가 가지고 있는 공포의 이미지 그런 것들도 되게 유리창의 단단함 그런 거랑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냐가 살던 집에 유리창이 깨졌을 때가 델마가 검사를 맡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을 차단하지 않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 보라고 하고 나서 유리창이 깨진 건데 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델마가 자신의 어떤 무의식에 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어떤 각성에 이르렀고 그때 보호막 또는 억압의 기제로서 사용됐던 유리창도 같이 깨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리창의 속성 같은 거를 들었을 때 그 빙하 맞아요. 여기서 그 중요하게 쓰인 얼음 바닥이 또 떠오르기도 하죠. 그렇네요. 맞아요. 그 장면을 말해볼까요? 얼음 바닥. 좋아요. 네. 제가 사실 줄거리를 끝부분을 제대로 끝맺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델마의 과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6살 때 델마가 남동생이 있었는데 마티아스인가? 마티아스라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엄마가 남동생한테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자기한테는 소홀한 것 같으니까 질투가 났나 봐요. 근데 이렇게 남동생이 막 울고 있는데 그냥 눈을 감고 너무 시끄럽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순간에 남동생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소파 밑에서 남동생을 그나마 발견을 해서 찾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델마는 이제 잠결에 자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델마가 무슨 꿈을 꿔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남동생이 또 욕조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델마의 부모님이 막 미친 듯이 남동생을 찾아 헤매는데 델마가 그때 되게 뭔가에 이끌리듯이 터벅터벅 눈길을 걸어가는데 집 앞에 이제 꽝꽝 얼은 호숫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손으로 거길 가리켜요, 호숫가를. 그래서 아빠가 정신 나간 듯이 달려가 보니까 그 얼음 바닥 밑에 남동생의 시체가 이제 아래쪽에 얼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장면이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오리지널 스토리는 게이 형제를 가진 여자아이의 이야기였다고 또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동생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은데 초반 이야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게 그런 초반부 구상의 잔해 같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얼음 강바닥 안쪽에 얼어있던 남동생 이미지랑
델마가 그 수영장 바닥을 두드리던 모습이랑 되게 오버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델마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저지른 거긴 한데 단순히 죄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델마랑 더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능력의 위험성을 좀 더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델마가 온 정신과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은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엄청난 대의를 위해서라거나 뭐 세계 평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 지금 내 동생 질투나 이런 걸로도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다는 이런 무서움을 딱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약간 잔인하면서도 되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더 무서운 게 사실 델마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델마의 마음속 목소리를 들려준 것도 아니고 네, 델마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다음 순간에 그렇게 그냥 아기가 얼음 강바닥 밑에 있다는 이미지만 딱 보여주니까 델마의 초능력이 더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약간 실제로 파워를 쓰는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나물 얘기를 들으니까 그 델마가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 그 바닥을 계속 치잖아요. 거기서 나오려고. 위아래가 헷갈려서. 근데 그게 수영장 바닥을 어떤 유리창? 방해 요소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동생과 자신을 비슷한 상황에 놓임으로써 자신에게 벌을 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영화의 후반부에서 델마가 겪는 감정적 흐름을 따라가 봤을 때 자신도 기억을 못했던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 자신의 힘으로 인해서 저질렀던 일을 알게 되면서 엄청 강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벌을 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물 씨가 인상 깊었다는 장면은 이런 얼음 바닥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또 이거랑 연결이 돼서 후반부로 가면 이제 델마가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는 기미를 보이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이제 신경 안정제 같은 거를 센 거를 먹이면서 델마를 좀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왜냐면 능력이 너무 무섭고 통제가 안 되니까 일단. 근데 델마는 왜 내가 그래야 되지? 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되고 왜 내가 나로 살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아빠는 계속 뭐 신한테 뭐 속죄를 하고 기도를 하게 시키는데 그러다가 델마가 왜 이래야 되는 거죠? 난 왜 나대로 살 수 없지?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제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또 다시 잠결에 호숫가에 나간 아버지를 뭔가 초능력 같은 것으로 불태우게 되죠. 그래서 아빠 손에서 갑자기 불길이 막 일어나서 자연 발화 현상처럼 막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아빠가 불을 끄려고 물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불길이 꺼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잔잔한 수면 밑으로 아빠는 가라앉으셨죠. 배만 남게 되고. 네, 그 장면도 전 아직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장면이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델마를 이번에 하자고 제가 사실은 주장을 했는데 저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들은 거는 막 엄청 강렬한 영화다 이런 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델마가 엄청난 초능력으로 난리를 일으키겠구나 이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 거예요. 맞아요. 정적이에요. 그래서 델마는 언제 난리를 일으키지? 막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장면이 제 예상과는 달랐지만 엄청 강렬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사실 아버지가 되게 나쁜 사람이거나 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뭐 워낙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부장적인 억압들도 그렇고 예전부터 그런 걸 상징하는 캐릭터로 더 악인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갈등하는
듯한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딸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데 좀 동시에 엄하긴 하지만 케어해 주려고 노력해주는. 그쵸. 자기의 방식대로 한 것 같기도 하면서 자기의 종교관과 딸의 어떤 능력이 상반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갈등을 많이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마냥 악하게만 그리진 않았죠, 아버지 캐릭터를. 그쵸.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런 죄 같은 게 모호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를 불태우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냥 불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말 그대로 강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중세 시대에 초능력을 가졌다는 마녀를 화형시킨다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초반부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델마가 아냐에게 아버지가 내 손을 촛불에 갖다 댄 적이 있다. 이게 지옥불의 뜨거움이라 했다. 막 이런 말을 들은 거가 여기서 쓰인 게 된 거고, 또 친부를 살해하는 맞아요. 이런 그런 모티프가 많죠. 모티브를 사용한 거니까 여러모로 강렬했죠. 근데 이 장면 다음에 이제 델마가 다시 호수로 나와서 강물에 뛰어들다가 다시 나와서 맞아요. 까마귀 같은 새를 뱉어내는데 이 장면은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두부 씨는 저는 그 영화 내내 검은 새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검은 새가 유독 눈에 띄었는데, 델마가 무엇을 욕망할 때 검은 새가 갑자기 하늘을 뱅뱅 돌다가 아까 말했듯이 유리창에 박아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델마가 아버지를 불타게 하는 선택을 하고 아냐를 다시 만나러 가기 그 직전에는 델마가 처음으로 어떤 스스로의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떤 자신의 선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까만 새를 뱉어내게 됐는데, 까만 새가 의미하는 바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제 유추인데, 새가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자연적 생물 중에서 하늘을 마구 날아다닐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근데 그런 새가 유리창이나 다른 것에 의해 계속 부딪히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게 꼭 델마 자신을 상징한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지만 억압이나 권력에 의해서 그게 계속 좌절됐고, 그렇게 자기 안에 죽어가는 새를 뱉어냈다라는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새를 뱉어내고 난 다음에 네. 새가 살아서 날아가지 않나요? 살짝 다리를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화 포스터도 제가 찾다 보니까 그 델마 얼굴이 저도 봤어요. 그쵸. 델마 얼굴에 이렇게 새가 가려져 있는. 근데 그 새는 되게 화려해요. 그래요? 검은 새가 다른 아니었어요. 새인가? 그래서 뭔가 새가 의미하는 바가 델마랑 되게 가까울 수도 있겠다. 그것도 생각했던. 뭔가 해방의 이미지랑 맞물리면 그쵸. 맞는데, 그게 하필 검은 새라는 점에서 맞아요. 검은 새는 보통 불길한 징조, 이런 불길한 공포 영화의 징조죠. 클리셰로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뭔가 이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델마에게 잘못만 한 걸까? 델마를 억압만 한 걸까? 나도 되게 의문이고, 델마는 정말 선한 인물이고 억압만 당했는가도 되게 의문이고, 되게 모호한 지점들이 많은데 이 얘기 왜 했지? 제가 검은 새. 검은 새. 검은 새. 그래서 검은새가 의미하는 자유도 새라는 어떤 자유의 의미와 검은 것, 불길한 것과 함께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거가 막 함께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구분돼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하고 다층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그 검은새가 한 번에 말해주는 것 같은. 맞아요. 이 영화가 좀 저도 모호하다고 느꼈어요. 그쵸. 그 아버지를 불태운 것도, 뭐 이제는 나를 이제까지 억압했던 거를 모두 불태우고 나는 이제 해방될 거야라고 말하는 델마가 과연 우리가 응원만 해야 될 존재인가. 어렵죠, 사실. 그렇다고 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비난을 하기도 약간 애매한 그런 식으로 되게 애매한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고
근데 사실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사실 너무 속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 착하다라고 얘는 판단하고 선한 쟤 캐릭터고 나쁘니까 쟤는 약간 무조건 나빠. 너무 편한데 그런 편안함이 전혀 없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저는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그 종교 관련해서 영화 내내 계속 나오잖아요. 일단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뭐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뭐 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티브로 따온 것 같은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뭐 뱀이 다니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 맨 나중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델마가 일으켜주고 사라지잖아요. 이런 장면들에서 되게 종교적인 모티브를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대화에서도 창조론과 진화론 관련한 그런 대화도 있었고 또 아까 말했듯이 동성애라는 모티브랑 이 기독교라는 거를 섞은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뭔가 종교를 하나를 가지고 종교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굉장히 저도 종교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겠고 되게 그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어떤 형태로 정형화된 종교가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폐기해버리는지 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하고 이 영화도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사실 종교가 무조건 막 가부장적이고 나쁜 거다라고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누구에게는 정말 편안함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런 방식이 자신에게 진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델마에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영화에서 뭔가 과학에 대한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세상을 지배했던 게 뭔가 중세시대에 지배했던 게 종교라면 지금 요즘은 좀 과학? 만능주의라고 막 얘기할 만큼 과학이 되게 우리 일상의 중심적인 학문이고 되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안 됐느냐 가지고 되게 모든 걸 판단하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게 아니라 종교와 비슷하게 사실 설명할 수 없으면서 우리가 그냥 믿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어떤 델마와 기독교를 좀 무시하는 그 남자인 친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딱히 종교를 어떻다라고 단언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종교의 역할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종교는 좀 대중을 잘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규제의 기술 중 하나라는 저는 입장이에요. 대중 통치술? 대중 통치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불특정 다수를 일정한 규칙 하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쵸.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뭔가 신에 관련된 개념이라던가 죄악의 개념을 만들어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너는 축복받을 거야 라는 또 선에 관련한 행동 강령을 제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은 과학에 많이 밀려서 종교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강했으니까 이제 그런 공포와 맞물려서 이제 종교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일정한 행동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현대사회로 올수록 종교가 지적받는 거는 거기서 말한 그 금지된 행위들, 금기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맞아. 혹은 그것이 진짜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또 이 영화가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원작 말대로 종교를 통치술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근데 진짜 그 통치라는 것이 금기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금기를 만들어내고 그 금기를 근데 사실 그 금기는 금기가 아니었던 거죠 원래는. 근데 그 금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행한 사람을 벌함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고 권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걸 하면 너는 배제될 거야. 그리고 내가 구원해줄게. 뭐 이런 식의 강력한 힘을 상정하고 그건 진짜 통치술로 바라본다면 진짜 이 영화가 보여주는 종교의 면을 굉장히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은정 씨 말을 들으니까 뭔가 푸코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푸코도 비슷한 주제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볼 만한 게 옛날에는 종교에서 이제 뭐 목사님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같은 걸 하는 게 되게 일상화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신도들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하면서 그 개인의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다 세세하게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푸코는 그렇게 보거든요. 델마도 아버지한테 일거수일투족 다 말하잖아요. 전화로 막 계속 너 뭐 생물학 시간은 몇 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시부터 그게 몇 시까지 굉장히 뭐 했니?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리고 막 또 나한테 말할 거 없니? 맞아. 나한테 말할 거 없니?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델마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교묘하게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죄책감을 만들어내고 자꾸. 저는 진실 게임도 좀 싫어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명한테 뭔가 자신의 비밀이라든지 말하기 싫은 거를 강제로 내뱉게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저는 싫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저는 고해성사 이런 것도 좀 소름이 끼치는 게 나는 상대에게 내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나는 상대의 모든 약점들을 알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말해라. 네가 뭔 잘못을 했냐. 막 이런 걸 다 털어놓게 하면은 상대는 당연히 무력감을 느낄 거고 이 사람이 뭔가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될 거고 약간 이런 감정을 당연히 느끼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좀 소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모든 걸 다 말해봐라고 되게 다정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델마도 사실 우리 아버지는 다정한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랑 얘기 못하는 게 없어. 이런 거 되게 좋은 듯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좋다고 믿고 있는 것 같고 뭐 좋은 측면도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 그걸 이야기한 이후에 델마는 결국 그러니까 모든 걸 말한 이후에 내뱉게 되는 말은 다 제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를 결국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뭔가 이 과정이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 금기다.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너무 원했는데 그래서 사실 가장 원인은 억압이었는데 억압으로 인해 생긴 문제 상황들을 전부 다 내 탓으로 이걸 원한 내가 문제다. 그렇게 돼버리는 과정을 되게 상세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행한 말들이 굉장히 아버지 입장에선 델마를 위한 거였고 또 자신을 위한 거였고 그 상황에선 최선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도 되게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죠. 되게 저도 되게 복잡했던 것 종교에 같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은 면들 얘기하긴 했지만 이 영화 상에서는 사실 델마의 능력이라면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저희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녀에게는 맞지 않았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델마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기도 전에 무엇을 원하게 만들 것인가에 굉장히 아버지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사실 무의식을 통제해야만 통제가 가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동물들이나 아니면 종교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 네. 두부 씨가 인상 깊었던 장면 얘기해주세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과 끝 장면에 뭔가 되게 비슷하게 연출된 장면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델마의 대학교 광장을 되게 넓게 비추면서 점점 델마에게 정말 천천히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랑 마지막에는 또 델마를 집중하던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면서 광장 전체를 비추면서 되게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걸 봤을 때 뭔가 제가 영화 전반을 통해 느꼈던 감정이 좀 정리가 됐는데 처음에 그 되게 광장을 보여주다가 델마에게 집중했을 땐 저도 엄청 집중했을 거거든요. 대체 누구를 비추려는 걸까? 누가 여기서 구별되는 인물인가를 엄청 집중해서 봤는데 결국 마지막에 델마에서 광장을 다시금 비췄을 때는 뭔가 델마도 사실 그 많은 군중 중에 하나였다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델마의 능력이 특별하고 남들과 굉장히 다르지만 사실 그거를 분리하려고 하면 안 됐던 거 아닌가? 분별하고 그래서 격리하고 결국 할머니는 격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분별돼서도 안 되고 분별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델마는 사실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다름에 대한 생각을 두 장면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또 저희 아까 얘기했을 때 이 영화에 대해서 뭔가 좀 전형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뭐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온정 씨가 클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냐랑 델마랑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를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맞아요. 그 되게 좋은 음악과 함께 이렇게 시작되는 거를 보여줬는데 이것도 되게 클리셰로 많이 쓰이잖아요.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든지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이 외에도 많은 하이틴 영화들 뭔가 클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벌어질 것 같은 홈파티 이런 데서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런 장면들이 많아서 그다음 그 아까 말한 불길한 새 이미지 검은 새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은유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냥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말씀도 하셨죠. 그 두부 씨가 대학생의 이미지.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델마의 처음 나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되게 놀 줄 모르고 되게 뭔가 종교 여기 영화에서 독실하고. 나왔던 말로 표현하자면 뭔가 골수 기독교인이고 되게 술도 안 마시고 조용하고 옷도 막, 단정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재밌게 와닿았던 부분이 델마가 처음에 발작을 일으켜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사실 저 술 안 마셔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사실이라고 반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게 어떤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아버지와 종교의 억압과 하지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대학생이란 거는 너무 고리타분해라는 어떤 쿨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또래 집단에서의 정형화된 이미지가 부딪히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델마를 스스로이지 못하게 만든 것이 단순히 아버지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틀거리 안에서 스스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사실 나는 이래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나? 라는 걸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다름과 같음 이런 맞아요. 그 생각을 계속 하게 키워드를 돼요.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클럽에서 사랑에 빠지는 씬 같은 것도 제 같은 예시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지 좀 퀴어 영화들이 많이 떠올라서 벌새도 지금 떠오르는데 그렇긴 했지만 보통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건 헤테로 남녀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그렇고 약간 다름과 같음 이런 키워드가 계속 쓰인 것 같긴 해요. 또 저 클리셰라고 생각했던 게 막 수업 시간에 술 꺼내잖아요. 델마가 그거 보고 뭔가 같이 일탈을 저지르면서 감정을 깊이 있게 만드는 거지 이런 생각했어요. 범생이와 약간 잘 노는 친구가 맞아요. 만나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네 진짜. 어, 그래서 저는 약간 환각을 보잖아요. 그 클럽에서 약간 마리화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환각을 보는데 그런 것도 좀 연출 자체는 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뭐 했던 것 같아요. 느려지고 갑자기 뭐 막 막 이런 사람이 불빛이 막 얼굴에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는데 근데 그 뻔한 걸 너무 대놓고 막 다 보여주니까 더 당황스러운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의도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흥미로웠던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저는 이 부모님 특히 엄마가 델마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맞아. 이게 정말 저는 가늠이 안 될 정도인 거예요. 얘가 정황상 델마가 내 사랑하는 자기 남동생이자 내 아들을 죽였음이 분명한데 얘는 내 딸이고 난 얘도 사랑하는데 나는 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래서 영화 내내 보면은 약간 아버지가 좀 주도적으로 델마랑 대화를 하고 어머니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는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항상 뭔가 엄청 표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연락이 없으면 걱정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저는 그 어머니가 어떤 감정일지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엄마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사실 아빠보다는. 그러니까 아빠는 약간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뭐 자기가 의사라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거랑 그 델마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것 같았는데 왜냐면 막 그런 그 약물 뭐라고 하지? 약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약물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놓고 이런 걸 보여주는데 결국 그걸 쓰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의 경우는 훨씬 더 차갑고 더 약간 그 종교에 심취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종교 그 자체 그 교리 자체를 완전 머리에 갖다 박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진짜 엄마는 어떤 방식으로도 그 방향을 바꿔줄 수 없겠구나? 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남을 생각에 엄마는 델마를 좀 되게 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아이니까 싫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예전에 마녀 사냥 때 뭐 마녀에게 가졌던 감정처럼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느끼는 감정. 뭔가 어머니는 다리가 델마가 동생을 죽이고 나서 자살을 시도하면서 신체 장애를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막 아버지가 델마한테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되게 많이 유발하잖아요. 엄마가 오늘도 아프대, 오늘도 우울하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면서 델마를 조정하는 어떤 장치가 됐던 것 같기도 한데 델마는 너무 힘이 강한 거에 비해 엄마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쵸. 어디 맘대로 갈 수도 없고 누구 도움 없이 어디 갈 수도 없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어떤 장면에서 엄마가 좀 무섭다고 느꼈냐면 그 컵을 일부러 가에 놔두고 맞아. 지나가면서 깨트리고 자기가 델마를 내려보는 상황을 만드는 맞아요. 거기서 뭔가 아무튼 넌 내 위치고 내가 너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해준 장면인 것 같아서 그 장면에서 엄마를 되게 많이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근데 엄마의 감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을 죽게 만든 자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어떻게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델마가 엄마를 떠난 것 같아요. 델마도 그걸 알고 있었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엄마는. 저는 그래서 비록 영화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리고 어머니의 감정선이 어땠을지도 많이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냥 계속 시선이 갔어요. 그랬던 것이 있고 또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다음 코너에서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저희 자유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델마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저는 일단 이 영화가 기타 히어로 영화와는 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보통 그런 영화의 특징은 주인공이
남들과 다른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체화하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데 쓸 것인가 그런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런 얘기인데 델마는 그렇지 않다고 느낀 결정적인 이유가 델마한테는 저는 그렇게 책임감이라는 감정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힘에 대한 책임감을. 저는 일본 히어로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보면 거의 맨날 등장하는 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뭐 너는 그런 힘을 가졌으니 이 사람들을 지켜야 돼. 악당과 물리치는데 그 힘을 써야지. 이걸 아무나 해치게 해선 안 돼. 이러고 맨날 클리셰처럼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자기 힘으로 실수로 다치게 해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거나 막 이런 상황도 엄청 자주 발생하는데 이 영화에선 대놓고 델마가 자기 남동생을 자기 능력으로 죽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만들고 심지어 아냐마저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델마라는 캐릭터가 정말 자기 욕구에만 충실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책임감 강한 인물은 아니구나. 그래서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델마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슈퍼히어로 영화랑 다른 점을 지적해 주셔서 되게 흥미로운데 뭔가 감독님도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그 요즘에 슈퍼히어로 영화들 엄청 많이 나오는데 마블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뭔가 진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던지는 것 같다?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자기는 존재론적인 고민을 넣은 초능력물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근원적인 고민이란 게 뭐 이런 거였을까요? 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얘가 왜 마음껏 그걸 자기 맘대로 초능력을 쓰고 살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질문이었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초능력을 은유로 그냥 메타포 같은 걸로 보면 다 자기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텐데 그냥 어떻게 자기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능력을 발현한다는 게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되게 은유가 많이 되잖아요. 실제로 뭐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도 뭐 엑스맨의 뮤턴트들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소수자들의 비유가 되게 많이 되기도 하고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겪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온정 씨 말을 들으니까 되게 갑자기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들에 되게 저도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은 그 힘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진짜 그렇네요. 근데 그건 정당화 과정 자체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없을지라는 첫 번째 질문이 일단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그럴 수 있어. 이 힘은 뭐 당연히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델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책임감이나 힘이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를 가르는 그런 것 자체가 별로 그런 질문을 아예 초기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꼭 정당화되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힘은 그냥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좀 의문이었던 게 히어로 영화를 보면 그래서 항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히어로 곁에 있는 스승이라든지 그들이 있는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규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영화 속의 종교처럼. 근데 거기서 약간 저는 이 힘을 좀 너는 선하게 써야만 한다고 강요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히어로들이 사실은 다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있고 그걸 대변하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이 신념을 믿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내가 이 힘을 쓴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 그런 창작물에서 만약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육을 위해 쓰면 무조건 빌런으로 묘사되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걸 좀 비튼답시고 뭐 주인공이 막
사소하고 뭐 심심풀이 능력들에만 자기 초능력을 쓰는 캐릭터가 나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이 캐릭터도 뭐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이 힘을 좀 더 큰데 써야지라는 마음을 겪게 되는 이런 스토리로 항상 흘러가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델마가 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나물과 운정이 말해준 얘기를 들어보면서 생각해봤는데 어떤 남들과 다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그 힘을 쓰는 방식으로만 정당화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델마 같은 경우는 남을 해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발현이 됐잖아요. 근데 힘은 그냥 있는 건데 남을 말대로 그게 어떤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 때를 저는 그때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스스로가 힘을 가진 것만큼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델마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보면 그 일을 저지른 이후에 바로 그 신정 안정제가 투입이 되고 그 기억을 거의 삭제하고 그 힘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어떤 아버지로 대표되는 질서나 어떤 권력에 의해 박탈당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걸 박탈당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온전은 뭔가 델마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 아냐를 되돌려오고 아버지를 화형시키고 그렇게 선택을 한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자신의 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그랬냐면 내가 내 힘을 부정한 채로 있었던 세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발작이라던가 아냐를 지워버리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세계를 단절해야 했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전에 저질렀던 동생을 사라져버리게 한 과오로 인해 어머니가 다리를 잃었잖아요. 다리를 다시 되살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강으로 뛰어들므로써 뭔가 강은 되게 무서울 수 있는데 거기로 뛰어들어서 아냐를 다시 되돌려온 거? 그거 자체가 모두 뭔가 자신의 힘을 이제 스스로가 통제하고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떤 힘이 있고 그 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태도로 그를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를 고민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잘 말을 한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뭔가 두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죄책감에 대해서 사실 영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면에 아빠랑 델마가 대화를 하는데 이제 안약을 사라지게 한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다고 말을 하니까 그리고 걔도 나를 사랑했다고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걔가 과연 널 사랑한 걸까? 너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다시 집요하게 질문을 하잖아요. 걔는 정말 가엾다 애가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되게 죄의식이 뭐라고 해야 되죠? 죄의식을 일부러 심어주는? 죄의식을 심어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죄의식에는 원인이 없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죄의식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을 그렇게 만든 기억 같은 것도 사실은 델마한테는 없는 기억이었잖아요. 아까 두부가 말을 한 대로. 그래서 저는 뭔가 기독교의 원죄 개념도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개념을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믿지도 않고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벌써 죄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평생 속죄하래 갑자기.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아까 운정 씨가 말했던 것처럼 한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죄를 먼저 심어주는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널 사랑하지 그녀는 널 사랑하지 않았어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델마의 의견이
이를 좌절시키고 죄책감을 심어준 것도 있지만 아냐의 주체성마다도 박탈해버리는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된지는 모르죠. 아냐가 정말 델마를 사랑했는지 저는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 매력이 발현되고 그거에 타인이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뭔가 주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델마의 능력이 아냐를 끌어들였고 아냐도 거기에 가담했고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주체성을 박탈해 버림으로써 그냥 델마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끝났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델마를 좌절시켰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 아냐와 델마의 관계도 아까도 계속 말했던 이 영화에 좀 애매모호함을 더해주는 게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델마가 자기 능력으로 아냐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아냐가 자기를 백허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백허그를 하는 걸로 봐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모르는 얘기긴 하죠. 진짜 뭐 정말로 아냐가 같이 지내다 보니까 델마에게 끌렸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점도 되게 애매모호한 그것들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델마를 보면서도 얘를 응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쟤를 좀 제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또 뭐였냐면 그래서 저는 델마를 되게 자기 욕망에 충실한 캐릭터로 봤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보이고 지금 상태로 보면 근데 이런 캐릭터를 보면 꼭 이런 말이 나와요. 교훈적인 어투로 근데 그런다고 제가 행복할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면 뭐 다 질리지 않을까? 뭐 쟤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말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제가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델마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비록 뭐 델마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저래선 안 된다거나 뭐 델마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뭐 델마는 자기 능력 발휘하면서 살아가겠지.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진짜 할머니와 델마가 진짜 달랐던 것 같아요. 같은 힘을 가졌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할머니는 결국 죄책감에 빠졌고 요양원에 평생을 보냈는데 델마는 운정이 말한 대로 매몰되지 않고 정말 행복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했으니까 되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아니면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 코너는 그들 각자의 영화가 아닌데요. 저희 각자에게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안 들었던 영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구의 편도 아닐 수 있는 영화? 또 누구의 편도 들 수 있는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편리한 방식의 구분 같은 거를 안 하게 해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적은 게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은 걸 생각하면서 적을 수 있는 영화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종교와 과학도 그렇고 선과 악, 부모와 자식 이런 모든 관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영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딱 보고 나서는 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려 공들인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뼈대만 남기고 쑥쑥 만든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 좀 아까 말했던 클리셰 같은 장면들 되게 많아서 좀 힘 빼고 만든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늘 대화하면서 좀 이 영화의 애매모호한 지점들, 판단을 유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떠오르면서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클리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어. 있다는 게 너무 그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유보하게 만든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어요. 나물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좀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되게 층층이 많은 겹으로 쌓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맞물릴 수 없는 지점을 맞물려 놓고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 영화를 부모를 떠나는 자식의 느낌으로 해서 성장물로도 볼 수 있고 아주 거대한 틀에서만 보자면 또 뭐 당연히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가면서 자기 욕망을 발현해가는 퀴어 영화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진짜 공포물이나 마녀 이야기로도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뭐 슈퍼히어로 영화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진짜 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는 당신을 위한 영화관인데요.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영화가 영상이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진짜 깜깜한 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화 끊으면서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막 30분 보고 좀 쉬다가 막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영화는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뭔가 청소년기 학생들이랑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약간 그럼 두 분의 의견 좀 혼합해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약간 밤 이런 좀 어두운 시간에 저녁 어둡고 조용한 시간에 보면 약간 북유럽 느낌과 함께 그 적막한 느낌과 함께 좀 더 무섭기도 하고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저 영화 끝나기 전에 제가 아까 뭔가 델마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분별되어서는 안 되거나 분별할 수 없거나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이 말은 뭔가 제가 델마라는 영화를 검색하는 와중에 컷과 송님의 블로그에서 본 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이분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블로그 이름을 컷과 송님의 블로그고 블로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네 인용 네. 철저한 철저한 두부의 네. 그리고 오늘 녹음 저 이 영화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오늘 대화가 즐거워서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델마를 제가 하자고 했는데 저는 딱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제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1시간 반 정도로 줄어들거나 편집을 더 해서 아니면 스토리라인 하나를 더 넣어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됐다고 저는 뭔가 생각을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되게 많은 요소들이 쏙쏙 숨어 있어가지고 두 분이 그런 제가 못 봤던 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혼자 딱 보고 났을 때보다 의견을 나누고 나니까 훨씬 재밌었어요. 이 영화도. 그래도 뭔가 다른 영화들은 그래도 의견을 나누기 전에도 어느 정도 그냥 맞아요. 그래 뭐 이런 이거네. 이거 뭐 이런 하는데 이 영화는 저도 보고 나서 나무씨처럼 약간 이거 끝인가? 이거 하나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저도 오늘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잠시 영화가 뭐였죠? 상영. 잠시만요. 잠시 이거 몇 분이죠?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